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은행예금 터졌다. 농협, 새마을, 저축은행 난리 났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조합의 부실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11%, 새마을금고 7.24%, 상호조합 4.43% 등이며 고정이하 여신, 익스포저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IMF는 경제 악화, 가계부채를 들어 경제 위기를 경고했으며 한국은행도 영끌과 소상공인 파산 등 6가지 금융불안 요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 같은데 은행예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인가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 은행예금 터졌다. 농협 새마을 저축 난리 났다. 여기 은행 막 둥둥 떠다니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 사파가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금융권의 현실입니다. 자, 은행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 등 켜졌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은행 부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분명한 건.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상위 20개 PF 연체율 4.4가 11.5까지 올라왔어요. 자,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있는데 비율이 29.7%. 진짜 엄청나죠? 30% 가까이가 고정이하 여신. 뛸 수 있는 돈이란 뜻이에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 저축은행보다는 낮지만 어마어마합니다. 8%도 넘길 위기고 21년 연체 1.93%가 단기간 7.24로 급증했다는 게 이게 문제죠. 24년 6월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이 무려 19.4%예요. 저축은행보다는 좀 낮지만 지점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농협 포함한 이게 지금 농협은행이 아닙니다. 상호조합의 농협이에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렇게 4개. 자, 상호조합 익스포저는 54조 6천억. 여기 보세요. 와, 저축은행은 저리 가라네요. 54조 6천억. 상호조합 연체율이 4.43%고요. 신협 6%대로 제일 안 좋아요. 신협이. PF 고정이하 여신 24년 6월 19.7. 지금 제가 왜 이걸 꼼꼼히 훑어드렸냐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진다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2년이나 돼가는데. 자, 그러면 근거자료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 신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빚이 많다 이거죠. 한마디로. 한국, 미국, 일본 쭉 있는데 우리나라 207.4.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쳐가지고 207.4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미국 150, 일본 180, 유로지역 148, 영국 143, 호주 169.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순손실 놀라지 마세요. 저축은행은 3,804억. 23년에 비해서 지금 손실 금액이 4배나 커졌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끔찍해요. 1236억이 1조 2019억입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손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지점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에다가 다 저축을 해놨을 거예요. 왕창. 지금 빼라고 안 할게요. 지금 뭐 위험한 건 맞지만 지금 빼버리면 엄청나게 손실 보잖아요. 이자 만기 차면 그때 좀 고민 좀 하세요.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이 안전하고 우체국 이런 데가 안전합니다. 자, 업권별 PF 유의 부실 이거 익스포저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2금융권은 아주 심각해요. 은행은 51조 5천억인데 은행 자체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1금융권이 그 재산이 얼마인데요. 자, 그거에 비해서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나마 받을만하고 보험이 심각하죠. 39조 9천억. 훨씬 부실합니다.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는 더 부실해요. 26조 5천억. 증권사에 웬만하면 돈 맡기지 마세요. 저축 16조 6천억입니다. 와, 정말. 그 다음에 여전사 27조 5천억. 가장 놀라운 것은 상호금융. 여기에는 새마을금고가 지금 포함된 것 같아요. 54조 6천억. 어떻게 이금융권, 상호금융이
은행의 익스포저, 부실 위험 상황을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걸 뛰어넘습니까? 와. 업권별 PF 고정이하 여신. 잘못하면 뜯기는 돈입니다. 자, 이거 보면 23년 말 대비 24년. 자, 파란색 봤더니 저축은행 29.7.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 19.7. 그리고 증권도 안 좋고 여전사도 안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권 위험하죠. 이러니 이 타이틀을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영끌 파산할 수 있다. 지금 잘못하면 신용위험, 연체율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두 번째, 소상공인 파산이 지금 많잖아요. 자산 폭락, 소비 축소. 지금 경제위기든 외환위기든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이렇게 아주 약한 끈부터 터지는데 그게 바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영끌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위험해요. 건설사도 위험하죠. 자, 건설 중단, 부도, 폐업. 이금융권,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금융권이 제일 같이 연동되니까 위험해요. 은행 부도, 뱅크런 이런 거 터져버리면 전염되겠죠. 한계 기업 부도, 주로 대기업들, 적자만, 만년 적자만 하고 있는 한계 기업. 금융위기 발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국내 문제만으로도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자, 근데 IMF, 아까는 이제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외 기관인 IMF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IMF 금융위기여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경고. 경제 악화, 위기 초월, 해외 요인 같이 보자고요. 자,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지긴 했지만 들쑥날쑥하죠. 지금 분기별로. 자, 낮고 무역수지, 장기적자 후유증이 지금 있어요.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 무역수지가. 근데 장기적자의 후유증. 두 번째, 외환보유고 4,260억 달러. 절대치는 전거 같지 않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IMF 때에 비한다면 우리 이 4천억 달러로 부족해요. 이거 한 3배, 2배, 3배는 더 해놔야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외환 보유고예요. 성장, 환율 방어로 많이 소진됐어요.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이 이게 핵심이었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조금 안타까워요. 특히 삼성전자가 심각합니다. 현대차는 그나마, 현기차는 버티고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행히 이제 부실을 털어내고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위기 초월, 기업부채 총생산 1.24, 와, 1.24배예요. 기업부채가. IMF 미국 위기 때를 초월했어요. 이 기업부채 자체가 97년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초월했다고요. 가계부채 101.7로 24년 계속 증가. 지금 8월달 8%가 또 증가했어요. 8월달에. 정말 위험하네요.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 둘 다 상위권이에요. 해외 요인 볼까요? 국내 요인만 있으면 다행인데 미국 위기, 상업용 부동산이나 금융시장, 중국 위기, 부동산 개발회사하고 자, 금융권 전이, 전쟁 위기, 러우, 28, 중대 이런 요인들이 지금 합쳐서 한국이 위험할 수 있으니 대비해라. 자, 이제 해외 기관 간단하게 좀 보자면 해외 기관들이 또 IMF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합니다. BIS도 살벌한 경고 아예 쓰고 있네. SBS BG에서 한국 집값 낮추고 가계비 줄여라. 핵심이 이거네요. 결국은 집값 떨어뜨려라. 그리고 가계부채 줄여라. 이러지 않으면 난리 난다. BIS 한국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력 경고. 가계부채의 주범이 집값 거품입니다. 이게 빠져야 한다. 그렇다고 한 번에 무너지면 이거 진짜 금융위기 터지죠. 그러니까 서서히 연착륙. 한국 금융기관 취약성 금융부채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실해요. 특히 이금융권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 금융이 뭐가 불안하냐면 이금융권하고요. 다 그래요. 이금융권. 지방은행, 1금융권의 지방은행이 부실합니다. 인터넷 은행도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자,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은행 대출 40% 중반까지 지금 위험하고 테일리스크 자 부동산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은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금리 상승기가 부동산이 붕괴돼 버리면 금융위기로 터질 수 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 같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 부채 그다음에 집값의 거품이 점점점 커지면 더욱 세게 터지겠죠. IMF 2028년까지 2%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지금 3% 이뤄야 돼요. 경제 성장.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가계 공공부채 제한, 주택과 금융 안전, 이걸 이루어야 한다. 주택 거품, 대출, 장기간 고금리를 권고하고 있어요. 자, OECD 장기적으로 어둡다. 출산율, 수요 급감, 이런 부분들. 은행 대출 관리,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 부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부실과 사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생각보다 빚이 많아요. 물론 단기적 실적을 본다면 대단한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빚이 많고 정말로 부실 덩어리라서 이게 국책은행이 아니면 무너질 정도로. 국책은행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한국산업은행. 은행 사고, 자, 농협은행, 우리은행, 카카오페이 결국 사고를 계속 터뜨리고 있죠.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행위, 지식산업센터 1700억 PF 대출 부실이 생겼어요. 농협은행이. 이거는 상호조합의 농업이 아니라 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이. 배임, 유용 등 금융사고 전환 가능성. 어떻게 1금융권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20년 6월, 24년 8월 117억 횡령사고, 옛날에도 한번 터졌는데 두 번째. 이거 우리은행장 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1금융권이 이런 일이 터지느냐.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우리은행은 3회 3번이나 횡령사고, 금감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그냥 못 박죠. 근데 농협이 또 그 짓을, 금감원에 부당대출 보고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사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 임직원 고소당했고, 지금 이렇게 농협과 우리은행이 뭐 하고 있나요? 이금융권도 이러지는 않는데. 카카오페이, 금감원 카카오페이 이거 지금 계속 시끄러워요. 개인 신용정보 팔아넘겼다고 하잖아요. 제재 가한다. 네이버페이하고 토스도 현장 점검을 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떠넘겼는지. 어느 정도냐면요, 6년간 4천만 명,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의 애기들 빼고 542억 건, 한 사람당 여러 건을 갖다가 알리페이에 제공했대요. 카카오페이가.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중국은 숙적인데. 부도 위험 높은 은행 6곳, 뭐 굳이 이게 꼭 부도가 난다 이런 말보다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 많잖아요. 건전성을 따지거나 이것저것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 자, 기업은행 채권이자만 5조나 돼요. 와, 채권이자만 5조. 지방은행 연체율 1% 상매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은행 위험하고요. 다만 국책은행이니까 뭐 부도까지는 바로 안 나겠죠. 이런 것은. 지방은행은 말이 1금융권이지 아까 2금융권 애들보다는 좀 좋지만 얘들도 상당히 심각해요. 연체율이 1%나 되잖아요. 증권사, 사실 금융권에서 제일 위험하죠. 증권사가 연체율 17%가 뭡니까? 저축은행. 자, 이제 은행권에서는 제일 위험한 게 저축은행이야. 11.5%, 고정이하 여신도 8%예요. 새마을금고 연체 7, 8, 고정이하 15%로 상당히 높죠. 신협 연체 6.8. 자, 전체 조합은 연체율이 4%대입니다. 신협이 제일 세고. 이처럼 이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예금 갖고 계신 분들 바로 뭐 갈아타라고는 안 할게요. 손해보니까 만기 차고 한번 옮기는 걸 고민하세요. 자, 은행 깡통대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대출은 아까 고정이하 여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무수익 여신이에요. 아예 그냥 돈 띠낀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 인터넷 은행 원리금 못 받는 악성 깡통대출이 1년에 2배. 특히 인터넷 은행이 많이 늘어났어요. 볼까요?
깡통대출,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이금융권 역시 모든 게 따라다니네요. 인터넷, 지방, 이금융권. 이금융권은 안 걸치는 게 없네요. 자, 무수익 깡통대출이 3,441억에서 5,326억. K뱅크 60%나 증가했어요. 1.42%. 토스뱅크 1.0% 20%나 증가했어요. 지방은행 볼까요? 자, 무수익 여신 깡통대출이 1조 원을 돌파해서 무려 40% 급증. DGB 대구은행 2,253억. BNK 부산은행 1,197억 증가했습니다. 자, 이금융권 볼까요? 저축은행 깡통대출 무려 2조 9천억. 이제 완전 달라지네요. 2조대. 지방은행도 1조밖에 아닌데 2조 9천억. 약 3조죠. 35.7%. 지금 저축은행 하나만 깡통대출만 봐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나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연체율, 고정이나 여신 이것저것 보여드렸는데, 자, 새마을금고 23년 대출 56조, 연체율 9.23. 와, 어마어마하네요. 상호금융 연체율 7% 육박하고 신협이 연체율이 높다. 자, 금리 인하의 문제점.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10월 달 정도. 자, 그런데 과연 10월 달에 할 거냐 말 거냐 말들도 많은데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다만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금리 인하 깜빡이 켰지만 환율, 가계부채, 집값 이것 때문에 인하를 함부로 못합니다. 집값, 부동산 양극화로 가고는 있어요. 상급지는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급지는 마이너스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확산되고 있어요.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 집값 자극 우려.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돼 원래 정부는. 근데 집값만 볼 수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뭐 일반 기업들, 개인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고금리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2%까지 내려왔어요. 자,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시중금리 하락, 3월 이하 증가 추세 계속 늘어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8월달 8%나 늘어났다고요. 이게 뭡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6월 주담대 증가폭 6.3조, 6년 만에 최대래요. 근데 7월달은 더 심하고 8월달은 더 심한 게 문제죠. 서울 영끌, 비투 또 재현 조짐. 그래서 아예 전세대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주담대 우리은행은 완전 유주택자들 금지시켰고, 이제 무주택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요. 왜?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요. 환율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1300대 초반까지. 중국, 일본 환율 인하 정책에, 자, 우리나라 환율까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하니까. 아마 당분간 1300대에서 환율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상승 요인. 지금 상승 요인이 훨씬 많아요. 하락 요인보다. 그런데 감소되고 있어요. 왜? 하락 요인이 조금 약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기울기를 봤더니 상승 요인, 집값 상승 지금 하고 있네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기울기가. 알았어요? 상승이 훨씬 컸다고요. 그런데 하락이 약간 대출 제한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약간 비스름한, 상승 쪽이 조금 더 강한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보자고요. 금리 인하는 집값 폭등하는데 1순위예요. 지금 해외 집값 상승, 집값만 뜁니까? 다 뛰고 있잖아요. 가상화폐, 주식,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경제도 회복 국면이에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상승하지를 않고 조금 약간 기울어진 것은 대출 제한이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국내 대출 제한. 잘못하면 이제 유주택만이 아니라 무주택까지 대출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주담대까지, 신용대출 다. 해외 불안, 해외 지금 불안하잖아요. 전쟁이네 뭐 아니면 미국, 중국 해가지고 집값 거품이 지금 심합니다.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경제 침체 요소에 지금 요인들이 있어요. 중국은 이미 침체고요. 자, 지금 모래시계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이 빚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세계적 금리 인하 추세와 부동산과 주식 등 불안전한 자산 가치의 급증이 한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